네, 22대 총선의 개표 결과 실시간으로 전해드리는 터치존입니다. 네, 254석의 의석수가 걸린 지역구의 개표 결과는 마무리가 됐습니다. 지금 이 시각 전국 판세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총 254석 중에 민주당이 161석을 차지했고요. 국민의힘이 90석을 가져갔습니다. 개혁신당이 1석, 새로운 미래가 1석, 진보당이 울산에서 1석을 나눠 가져갔습니다. 21대 총선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는 총 의석수가 253석이었는데요. 민주당이 163석에서 의석을 가져갔고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의 전신이죠. 84석을 가져갔었습니다. 정의당이 1석을 가져갔었고요. 무소속이 5석을 가져갔었습니다. 이번에는 권역별로 어떻게 됐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 가도록 하겠습니다. 48석의 의석수가 걸려 있었습니다. 여야 모두 유세에서 총력전을 기울였던 곳이죠. 최대 격전지를 꼽았는데요. 민주당이 37석에서 의석수를 가져가게 됐고요. 국민의힘이 11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21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면요. 21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이 41석을 가져갔었고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8석을 가져갔었는데요. 한강벨트, 마포갑, 조정훈 후보, 동작을 나경원 후보, 도검갑, 김재석 후보가 당선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3석을 더 가져오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경기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60석의 의석수를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53석을 가져가게 됐고요. 국민의힘이 6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화성을에서 당선이 되면서 개혁신당이 1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21대 총선과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시에 민주당이 51석을 차지했고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7석, 정의당이 1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판세를 좀 놓고 보면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인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4개의 지역구를 가지고 있는데요. 민주당이 12곳을 가져갔고요. 국민의힘이 2곳을 가져갔습니다. 21대 총선에서는 어땠을까요? 민주당이 11곳을 가져갔었고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1석, 무소속 1석을 가져갔습니다. 근데 무소속은 당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한 윤상현 의원이 이 동구 미추홀을에서 당선이 되면서 가져갔고요. 이번에는 윤상현 의원이 동구 미추홀을에서 국민의힘으로 출마를 하면서 당선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2석을 가져가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PK 지역이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18석의 의석수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17석 모두를 가져갔고요. 민주당이 단 1석만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북구갑, 전재수 의원이 당선이 되면서 이곳에서 민주당이 1석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21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때는 3석을 차지했었고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 15석을 가져갔습니다. 부산에서는 국민의힘에 조금 더 바람이 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울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울산 6개의 지역구를 갖고 있고요. 여기서 진보당이 1석을 차지했고요. 민주당이 1석, 국민의힘이 4석을 차지했습니다. 21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면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5석을 가져갔었고 민주당이 1석을 가져갔습니다. 보시면 판세의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경남 지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도 굉장히 여야가 총력전을 기울였던 곳이죠. 국민의힘 13석에서 의석을 가져갔고요. 민주당 3석의 의석을 가져갔습니다. 21대 총선과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때도 13석을 가져갔고요. 미래통합당, 국민의힘이 12석을 가져갔고 무소속 1곳을 가져가는데요. 사실 이곳은 김태호 후보가 무소속으로 출마해서 당선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양산을로 지역구를 옮겨서 당선이 되면서 국민의힘이 13석을 가져갈 수 있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의석수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역구와 비례 의석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역구는 개표 결과가 마무리된 상태인데요. 위성비례 정당의 개표 결과는 지금 아직 진행 중입니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추정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민주당 161석 가져갔고요. 국민의힘 90석, 개혁신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진보당 1석 가져갔습니다. 비례위생정당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연합이 지금 상태의 개표 결과에서는 14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국민의 미래가 18석, 조국혁신당 굉장히 어떤 석을 가져갈지 관심이 쏠렸었죠. 12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이고요. 개혁신당이 2석을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서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정의당의 위성비례정당, 녹색정의당, 만약에 이 개표 결과대로 의석수를 가져가지 못한다면 이번 22대 총선에서는 원외 정당이 될 수도 있다는 점, 다른 점이라는 것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 의석수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구 의석수와 현재 비례대표 추정치를 한번 합산해 봤습니다. 총 300석에 걸려있는 국회 의석수에서 민주당이 175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민의힘이 108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국혁신당, 비례정당입니다. 12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진보당 1석, 새로운미래 1석, 개혁신당 3석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22대 총선 개표 결과 살펴봤습니다. 우리 국민의힘은 민심의 뜻을 따르기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지만 출구조사 결과가 실망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끝까지 국민의 선택을 지켜보면서 개표 결과를 지켜보겠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선택을 겸허한 마음으로 마지막까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어느 지역구에 누가 당선이 됐는지를 좀 볼 텐데요. 중요 벨트를 중심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서울 중구 성동 갑입니다. 한강 벨트죠. 이 전현희 후보가 52.6%로 당선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서울 중구 성동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의 박성준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자, 다음 서울 광진 갑입니다. 이정헌 후보 60.5%로 당선 확정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광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정 후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 51.5%로 당선됐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서울 동작을입니다. 나경원 후보 54%로 당선 확정입니다. 개표는 완료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반도체 벨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을입니다. 이준석 후보 당선됐습니다. 다음 경기 수원 갑으로 가볼까요? 개표가 완료됐고요. 지금 김승원 후보 55.5%로 당선 확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 화성 정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전용기 후보 55.7%로 당선됐습니다. 네, 다음은 경기 오산입니다. 차지호 후보 59%로 당선 확정됐습니다. 개표도 완료됐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 용인갑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상식 후보 50.2%로 당선됐습니다. 다음 개표 완료된 부산 북구 갑을 보겠습니다. 전재수 후보 52.3%로 당선 확정입니다. 네, 낙동강 벨트의 개표 결과 보고 계시는데요. 부산 사갑입니다. 국민의힘의 이성건 후보 50.4%로 당선됐습니다. 부산 사화을 보겠습니다. 개표가 완료됐고요. 조경태 후보 55.6%로 당선 확정입니다. 네, 이번에는 경남 김해을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김정호 후보 56.2%로 당선됐습니다. 다음 경남 양산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인데요. 낙동강 벨트의 김태호 후보 51.1%로 김두관 후보를 누르고 당선 확정됐습니다. 자, 계속해서 22대 2 총선 개표 결과 패널 네 분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요. 민주당의 압승으로 민심이 드러난 이 정권 심판론,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에 유효했다. 이렇게들 뭐 평가들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동일하시는지 그렇죠. 좀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정권 심판론이 이번 선거를 관통하는 가장 큰 기제였습니다. 네. 이건 뭐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를 뭐 여권 인사들의 입에서 나온 얘기들을 종합하면 한마디로 백약이 무효였다는 이런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네. 왜냐하면 정권 심판론의 이 기제가 워낙 강력하니까 뭐 2조 심판을 꺼내들든 아니면 다른 어떤 프레임, 거대 야당 그 프레임 꺼내 심판론을 꺼내들든 또 그리고 윤석열 정부가 후반기에 일을 해달라고 국정 안정론을 꺼내들든 어떤 그 논리를 꺼내들어도 이게 먹히지 않았다는 게 가장 안타까운 거였고 예. 특히나 이제 캠페인 중간중간에 이제 일종의 여당의 실책들 뭐 이종섭 대사 임명 건이라든가 네. 황상무 수석 발언 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중간중간 불거지면서 오히려 그 심판론의 기제를 더 확산시키고 상승시켰던 이런 것들이 여당으로서는 뭐 어떤 그 캠페인 전략을 동원해도 네. 정말 이걸 뚫어내지 못했다는 그 한계에 봉착했던 그런 선거가 분명해 보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승훈 변호사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참패 원인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일단 대통령이 이길 생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절박하지가 않았다. 어떻게 해서는 이기려고 한다면 이준석도 잡고 유승민도 잡아야 되는데 사실상 둘 다 잡지를 않았거든요. 그리고 예. 민생이 굉장히 중요하고 정부 입장에서 보면 민생을 끌어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력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민생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2조 심판이네 뭐 운동권 심판이네 네. 범죄자 심판이네 하고 있으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지겨웠던 것 같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한 것 같고요. 네. 특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항소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판결만 받고 남아있잖아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 신당이 한 13석 정도를 가져가는 걸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는 검찰 권력을 이용해서 야당들을 어떻게 해보겠다, 뭐 이걸 총선에 이용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총선 전략들은 전혀 먹히지 않고 예. 국민들 입장에서도 왜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에 관심이 없지? 그리고 왜 여당이 뭔가 국정을 끌어가려고 하는 생각이 없지? 무슨 정책이 없지? 이런 것들에 대한 실망감으로써 네네. 이제는 국민의힘에 뭐 애정을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좀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진 것 같고 결국에는 정권 심판론으로 야당이 압승하는 그런 결과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향후 정치가 네. 어떻게 질러갈지는 좀 후에 다시 한번 좀 논의를 해보고요. 우리 서영주 대변인께는 그 수도권 민심 또 아까 장패도 봤습니다만 예. 한강벨트의 결과 출구조사 때와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이제 출구조사가 다 맞출 수는 없는 네. 부분이고 흐름인데요. 이번에 출구조사는 좀 독특하게 제가 이제 여론조사하는 부분들하고 좀 통화를 해봤어요. 아, 예. 보니까 이번에는 사전투표, 네. 사전투표 부분을 좀 보정을 하는데 그거를 조금 더 정확하게 하려고 사전투표를 많이 넣다 보니까 네. 출구조사에 오류가 좀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게 이제 격정지에서 좀 이제 출구조사가 틀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아예 틀린 것처럼 보이지만 격전지 외에는 전반적으로 성향을 봤을 때는 출구조사가 거의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초반에 너무 막 200석 이상 막 216석을 네. 출구조사 나오니까 다 놀란 것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따지고 보면은 압도적인 과반 이상의 수를 야당이 준 것. 이 수치에 대한 전체적인 함의는 맞는 것이고요. 예. 뭐 동작이라든지 뭐 용산이라든지 뭐 이런 뭐 몇 군데 네네네. 우리가 보고 있는 데는 출구조사하고 전혀 다른 수치가 지금 나오다 보니까 예. 출구조사 얘기를 하는데 지금 한강벨트에서 약진 저는 약진이라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네. 왜 그러냐면 21대에 예. 서울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8석을 얻었거든요. 예. 근데 지금 이번 22대에 11석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3석을 얻었는데 거기에 한강벨트에 몇 군데를 뺏겼냐면요. 마포갑, 네. 그렇죠? 아. 그다음에 동작을, 예. 그다음에 용산을 뺏어와야 되는데 못 뺏었으니까 한강벨트에서 3개를 잃었어요. 그럼 이거는 지금 민주당이 한강벨트에서 성과를 거뒀다라는 평가에서는 조금 좀 멀지 않냐. 예, 그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는군요. 네. 예. 아직 뭐 비례 위성 정당의 개표 결과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거대 양당 속에서 조국 혁신당의 약진 현실화됐다라고 보입니다. 어떤 의미고 앞으로의 행보 어떨 거라고 예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그 성과와 한계가 분명한 어떤 결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과라고 했을 때는 이른바 조국의 늪,
네. 조국에 대한 심판 그런 부분의 어떤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조국 전 장관이 어떻게 보면 여의도의 정치에 전면에 나섰다라는 점에서 상당 부분 본인으로서는 개인의 큰 승리다라고 평가하는 데 부족함이 없을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민주당이 어떻게 보면 지역구에서 굉장히 큰 승리를 거뒀고 네. 만약에 지금으로서는 뭐 조국당이라고 합니다만 많은 사람들은 민주당의 제2민주당 내지는 민주당이 이중대라고 하는 인식도 강한데 만약에 둘이서 합해한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사실상 기원 외에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점에서는 사실 상당 부분 성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20명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네. 단독으로서 어떤 그 원내 교섭단체를 구성하기 어렵다는 점. 나아가 지금 1심과 2심에서 실형 2년 선고를 있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언제건 실형을 확정할 경우에는 예. 사실상 국회의원 배지를 잃어버리고 당 대표를 조국 신당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예.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도 크지만 사법 리스크 등을 통한 어떤 한계도 분명한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국 전 장관의 행보는 실질적으로 대법원의 어떤 판결에 달린 것이 아닌가 그런 분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쭉 전체적으로 봤고요. 이제 그 지역별로 좀 당선자들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 이승원 변호사님, 그 동작을 같은 경우에는 좀 박빙으로 가고 뭐 엎치락 뒤치락 하다가 결국은 이재명 대표가 많이 공을 들였는데도 이제 나경원 후보가 승리를 했어요.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민주당에서는?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좀 아쉬운 대목인 것 같아요. 여기 지역구에 관해서. 그렇죠. 네. 나경원 후보를 잡기 위해서 7번 정도를 갔는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경원 의원이 당선이 됐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고요. 다만 이제 동작을 주민들은 이렇게 생각한 것 같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아무래도 당 대표라든가 대선 주자급으로서 좀 중량감이 있다라고 하는 것. 예. 그리고 유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공천을 받고 동작을로 간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지역적인 인물을 중량감 있는 인물을 선택했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지역 자체가 원래로는 국민의힘의 텃밭이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뭐 민주당에게 큰 타격은 되진 않습니다만 다만 나경원 의원이 살아왔다는 측면에서는 네.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리고 또 윤석열 대통령과 또 각을 진 적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또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도 뭐 그렇게 나경원 의원의 당선이 그렇게 뭐 좋을 것처럼 보여지지 않는 그런 구도이기 때문에 향후 당대표를 뽑아야 되는 예.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경원 의원의 행보가 좀 주목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중성동감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곳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 논란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그런데 민주당의 전현희 후보가 국민의힘 윤희숙 후보 누르고 당선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저는 사실 여기 그 윤희숙 후보가 좀 안타까운 게 사실 경제 전문가 이미지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실 여기에 투입될 때는 임종석 전 실장을 염두에 두고 운동권 세력 대 경제 전문가 이 그 대결 구도를 가지고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이 갖는 이제 운동권 청산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경제 전문가를 했는데 갑자기 여기에서 그 말하자면은 그 윤석열 정부에서 공공기관 그러니까 권익위원장을 맡았던 분이 오면서 마치 윤석열 정부에서 쫓겨난 듯한 그런 이미지를 형성했던 분이 국무위원을 역임했던 분이 여기 오기 때문에 이게 대결 구도가 피해자 대 경제 전문가 구도가 되다 보니까 윤희숙 의원이 가진 장점이 부각되지가 못했어요. 그런 측면에서 윤희숙 의원 입장에서는 본인이 가졌던 말하자면 잠재력과 그런 경쟁력을 최대치로 드러내지 못했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좀 대단히 안타까운데 어쨌든 전현희 그 후보가 국민권익위원장을 역임하면서 뭔가 윤석열 정부로도 핍박받았다는 그런 어떤 프레임을 잘 활용했던 그런 것들이 정권 심판론의 기조에 올라타가지고 굉장히 여기에서 접전을 벌일 거라 예상했는데 오히려 조금 좀 차이가 났다는 건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말하자면은 윤희숙 의원이 조금 그 피해자가 아닐까. 그래서 좀 윤희숙 의원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선거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을도 좀 살펴보죠. 이재명 대표가 이제 재판에 출석하느라고 못 가는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하고 전국 선거를 지휘하다 보니까 조금 소홀할 수도 있었는데 그런데도 이겼어요. 이건 어떻게 봐야 됩니까? 선전을 한 것이죠. 그리고 이재명 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대선 후보로서 그리고 아주 근소한 차로 이제 패배를 하긴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의 당대표를 할 때도 당원들에게 아주 높은 70.7%의 당대표가 됐습니다. 그런 기반을 통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지역구를 가진 후보가요. 지역구를 가지 않고 전국을 돌면서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불구하고
56% 이상의 높은 득표율, 예. 그러니까 원희룡 후보와 많은 격차를 벌이면서 승리를 이끌 수 있다는 것들은 결국에는 개인의 역량 플러스 야당 대표로서의 어떤 인지도, 예. 정치적인 무게감, 중량감들이 기본적으로 그 지역의 이 지역 유권자들에게 이미 다 마음속에 있다고 이제 판단되는 것이에요. 네. 거기에다 사법 리스크까지 하면서 재판을 왔다 갔다 다 했었잖아요. 예. 그럼에도 이런 승리를 안줄 수 있다는 건 할 수 있었다는 것은 예. 결국에는 네. 이재명 대표이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네. 좀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 원희룡 전 장관의 입장에서는 글쎄 저희가 험지 중에 험지였기 때문에 자기가 좀 희생하는 모습은 앞으로 그 국민의힘 내에서의 자기 입지는 좀 변화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정치인, 특히나 이제 리더급 정치인에게 있어가지고 네. 일종의 서사, 그러니까 내러티브라는 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눈앞에 보이는 성적 혹은 뭐 여기서 이겼느냐 졌느냐 그런 성적보다도 이 사람이 갖고 있던 어떤 그런 그 장강의 대하 같은 그런 서사들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데 네. 가장 중요한 게 희생정신입니다. 그러니까 당이 원하면 어디라도 가겠다. 그 희생정신이 있었고 두 번째는 가장 먼저 가가지고 그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에게 맞대결을 선언함으로써 저는 이 효과도 있었다고 봐요. 뭐가 있냐면 이재명 계속 원희룡 그 후보가 석 달 가까이 누비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가 먼 곳을 못 가요. 갔다가 금방 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를 마크하는 이른바 마크맨의 역할을 잘했기 때문에 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멀리 가지도 못하고 떠나 있다가 부담스러워가지고 발로 개항을 놓고 이런 발목을 잡는 그런 효과도 있었기 때문에 어찌 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네. 그런 수혜를 누렸다고 볼 수가 있어서 네. 원희룡 그 후보 입장에서 낙선했지만 더 큰 기회를 도약할 수 있는 모멘텀이 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그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가 이 지역에서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준 거네요. 네. 어디 멀리 못 가게 자꾸 와라 불렀던 그런 또 역할을 해서 스스로 또 자연의 그런 역할이 됐네요. 이재명 대표가 사실 밖으로 못 가게끔 했던 것은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재판까지도 있었는데 거기에 발목도 잡혔으니까 열심히 하게 만들어준 원희룡 후보 역할을 입장에서는 했네요. 선방한 거죠. 아이러니합니다. 예. 네. 자, 이번 총선 결과로 여야 사령탑의 정치적 입지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압도적 야권 승리를 이끈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당내 장악력은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네, 반면 참패를 막지 못한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앞으로 운신의 폭이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최지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선거운동 당시 151석 과반이 목표라고 했던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원내 일당은 물론 단독 과반에서까지 확보하면서 당내 입지가 더 높아지게 됐습니다. 이른바 비명 행사로 불렸던 공천 파동으로 한때 당 지지율이 떨어지며 불거졌던 책임론을 총선 승리로 불식시킨 데다 친명계 원외 인사들까지 대거 국회에 입성하게 되면서 친명계가 명실상부한 당내 주류가 된 겁니다. 이번 민주당의 공천은 혁신 공천 그리고 공천 혁명입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에서도 승리하면서 지난 2016년 총선 승리 이후 대권 재수에 성공한 문재인 모델을 노릴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다만 여전한 사법 리스크는 변수로 꼽힙니다. 반면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야당의 압승으로 여소야대 정국을 막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습니다. 선거에서 승리할 경우 당권 도전 가능성까지 거론됐지만 선거 참패로 향후 정치 행보마저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제가 선거 끝나면 유학 갈 거라고요? 공적으로 봉사하는 일만 남아 있습니다. 공천과 선거운동 과정에서 갈등이 불거졌던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당내 친윤계 인사들과의 관계 설정도 과제입니다. 일각에선 당분간 정치적 휴지기를 가진 뒤 재기의 발판을 모색할 거란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최재원입니다. 네, 민주당 김준혁, 양문석 후보 막말과 편법 대출 논란에도 생환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대장동 변호사 출신 후보들도 나란히 국회에 입성하게 됐습니다. 장세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이대생 성상납 발언으로 논란이 일었던 민주당 김준혁 후보가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를 제치고 당선됐습니다. 제가 했던 발언이나 글 속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많은 분들께 그 부분도 사과를 드리면서 정권 심판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후보는 당선 이후 자신의 발언에 대해 사과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 여론이 드러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새마을금고 편법 대출로 논란이 된 민주당 양문석 후보도 당선됐습니다. 두 후보 모두 이른바 국민의힘의 도덕성 공세에도 생환한 겁니다. 양문석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데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를 주십시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담당한 광주 서울 양부남, 광주 광산갑 박균택, 서울 서대문갑 김동아, 경기 부천을 김기표, 경기 부천병 이건태 후보 등도 모두 당선됐습니다. 모든 분들이 이재명 대표의 수행을 맡았던 인천 서구병 모경종 후보도 승리했습니다. 이번 결과에 대해 임혁백 공관위원장은 혁신공천으로 정권 심판에 불이 붙었다고 자평했습니다. TV조선 장세입니다. 네, 윤석열 정부 장관과 대통령실 출신 출마자들 또 친윤 의원들의 힘이 엇갈렸습니다. 험지로 떠난 장관들 대부분 고배를 마신 반면 친윤 현역인 권성동, 이철규, 박성민 의원 등은 모두 생환했습니다. 이어서 윤동빈 기자의 보도입니다. 친윤 핵심으로 꼽혔던 국민의힘 이철규 의원이 3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강원도 동해 삼척 태백 정선에 출마한 이 의원은 한호연 민주당 후보를 제치고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이 의원을 포함해 친윤으로 꼽히는 강원 강릉의 권성동, 울산 중구 박성민 의원도 당선을 확정지었습니다. 향후 3년 남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의 뜻을 잘 헤아려서 국민의 뜻을 받드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 관계를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반면 험지에 출마했던 윤석열 정부 출신 장관들은 대부분 고배를 마셨습니다. 인천 계양을에 출마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명룡대전을 펼쳤던 국토부 장관 출신 원희룡 후보는 낙선했습니다.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것들 중에서 제가 지켜야 할 것들, 지킬 수 있는 것은 다 지킬 것입니다. 박민식 전 국가보훈부 장관과 박진 전 외교부 장관, 박문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도 야권 텃밭에 출마했지만 민주당의 아성을 넘지 못했습니다. 다만 서울 용산 현역인 권영세 의원은 개표 초반 민주당 강태웅 후보에게 1000표 이상 뒤처지기도 했지만 역전승을 거둬 5선 고지에 올랐습니다. 대통령실 수석 출신인 강승규 후보는 충남 홍성 예산에서 승리해 원내 입성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윤동빈입니다. 네, 소속 정당의 공천에 반발하면서 탈당했던 후보들 성적은 어땠을까요? 민주당을 탈당해 국민의힘으로 이적한 김영주, 이상민 의원은 자신이 현역이던 지역구에서 낙선했고 막말 논란으로 국민의힘에서 공천을 취소한 장해찬 도태우 후보도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했습니다. 황병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와 공천에 반발하며 탈당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던 이상민 의원과 김영주 의원.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에 들어온다. 개인의 사리 사욕을 위한 도구로 쓰여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의원 모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내세운 후보에 밀려 고배를 마셨습니다. 막말 논란으로 당이 공천을 취소하자 이에 반발하며 부산 수영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장해찬 후보는 3위에 그쳤습니다. 장 후보는 주민들의 선택을 겸허히 받아들인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마찬가지로 막말 논란으로 공천이 박탈된 도태우 후보도 대구 중남구에 무소속 출마했지만 낙선했습니다. 민주당을 탈당해 새로운 미래 후보로 출마했던 서른, 홍영표 의원도 고배를 마셨고 광주 광산을에 출마했던 이낙연 후보도 큰 표차로 졌습니다. 저희 새로운 미래와 저의 선거 결과는 몹시 가슴이 아픕니다. 다만 세종시갑에 출마한 김종민 후보는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않으면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자, 계속해서 험지 출마자들 선거에서 어떻게 됐는지 장표를 보시면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패로 없는 인천 상륙작전 원희룡 후보 45.5%로 당선이 되지 못했죠. 네, 이번에는 서병수 후보 부산 북구 밥에 출마를 했었는데요. 46.7%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자, 경남 양산 을 김태호 후보는 51.1%로 당선됐습니다. 네, 서초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민주당 원내대표죠. 홍익표 후보 서초을에서 42.5%로 2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보시겠습니다. 자, 서울 강서갑입니다. 구상찬 후보 38.7%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는 구로갑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선 의원에 도전장을 낸 전직 앵커 호준석 후보 44.3%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태영호 후보의 얼굴이 보입니다. 서울 구로울이었죠. 이 태영호 후보 40.1% 2위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도 정면 승부를 펼치겠다며 전남, 순천, 광양, 곡성, 구례을에 출마한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 23.7% 2위를 기록했습니다. 다음 류사명 후보 얼굴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동작을이었습니다. 류사명 후보 46%로 2위로 마감했습니다. 네, 이번에는 경기 수원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파일러죠.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 49.1%로 2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경기 안산병인 것 같습니다. 예, 경기 안산병 김명현 후보 40.1%로 2위를 했습니다. 네, 경기 한안갑도 보시죠. 추미애는 내가 잡는다 라면서 출사표 냈었었는데요. 국민의힘 이용 후보 49.4%로 2위 기록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네, 경남 사천남의 하동 재윤경 후보 32.3% 2위 했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제동을 걸고 또 민생을 지키는, 국민을 지키는 사명을 다하도록 저 추미애를 국회로 보내주신 하남 시민 여러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민들께서 정말 진정으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배운 소중한 시간이고 소중한 경험이었습니다. 그 마음 절대로 잊지 않겠습니다. 정부에 대한 국민의 매서운 회초리를 경험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결국 국회의원이 되는 데 필요하고 그리고 주민들의 선택을 받는 데 필요한 것은 진정성 하나였구나라는 생각을 느끼게 된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 차원이 다른 의정활동으로 저희가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지점들을 지적해 나가는 그런 정치를 하겠습니다. 자, 민주당의 이제 압승이라 인해 총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향후 전국이 어떻게 흘러갈지 이게 좀 관심인데 우리 최수영 평론가님 일단 보면 그 민주당에서 뭐 얘기한 또 조국 대표도 얘기했던 그 소위 말해서 특검 전국 이거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글쎄 뭐 약속을 했으니까 꺼내 들겠죠. 네. 이제 뭐 이른바 뭐 최상병 특검도 있고 뭐 김건희 여사 특검도 있겠지만 이제 그렇지만 이제 180석 이상은 가능한데 그러니까 일종의 뭐 패스트 트랙에 올려서도 가능하고 그렇죠. 이제 여당이 야당이 여기에 대해서 필리버스터로 이제 맞설 경우에는 또 이걸 무력화시키는 것도 가능한데 다만 이 대통령이 이걸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에는 다시 제의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3분의 2에서 200석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이렇게 국민이 말하자면은 이제 이 입법권을 국민과 민생을 위해서 쓰라고 준 거지 특검에만 올인하라고 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만일 이런 것을 계속 반복해서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은 또 여기에 대해서 거부권만 행사하다 보면 국정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계속 말하자면은 퇴화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22대 국회가 주었던 국민의 소명이 뭔지를 잘 파악해서 한두 번 정도 약속했던 이런 특검법을 밀어붙일 수는 있겠으나 만능 특검법이 돼서는 안 되겠고 22대 국회가 특검으로 점철되고 마지막까지 이렇게 시종일관 가서는 이거는 국민의 민생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도 이제는 이걸 알아야 할 것입니다. 반대보다는 국민들의 기대가 더 무섭다는 거 그걸 좀 염두에 두고 22대 국회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일단은 5년 임기 내내 여소야대 상황에 처하게 된 상황입니다. 야당과의 협치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거는 그냥 이 예전에 그 다른 정권들을 보면 됩니다. 좀 쉬운 말로 책을 읽으면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죠. 예. 뭐 보통 그 지혜를 옆에서 못 구하겠으면 이 87 식선제 이후에 88년도에 이제 민주화 선거를 했을 때요. 예. 노태우 정부가 들어섰을 때부터 쭉 지켜보면 돼요.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김대중, 박근혜 정부까지는 아니죠. 여소야대 전국이요. 그런 그 박근혜 정부만 빼고는 다 여소야대 전국이었는데 그걸 극복했던 사례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예. 다 노력했고요. 야당을 만나서 대화하고 협치하고 안 되면 모아서 하나의 당을 구성해서 국민들한테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중간평가에서 넘어갈 때요. 예. 늘 국민은요 균형을 맞춰줬습니다. 여소야대의 빗장을 풀어줘서 그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해줬는데요. 네네. 이번에 왜 윤석열 정부에는 빗장을 안 풀어줬을까요? 국민들이. 그거는 노력을 너무 안 했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야당이 압도적인 이 과반 의석을 줬을 때는요. 그런 국민의 경고를 그냥 지나치지 말고 이제는 적극적으로 야당에 대해서 만나자, 타협하고 대화하고 세산부를 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인연했던 국정 운영에 대해서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그리고 고쳐야 될 것들, 원하는 부분들을 내어줄 때 정말로 말하자면 남은 3년 임기가 정말 국민도 행복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도 살아날 수 있는 묘수다라는 좀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민주당 내 입장에서 봤을 때 네. 협치에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된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그럼 대야 관계는 그렇고 당정 관계에서는 어떤 변화가 예상이 되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그 당정 관계는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수직적 관계가 아니냐라고 했습니다만 지난 그 국민의힘 총선의 공천 과정에서 봤을 때는 여당의 어떤 여당이 대통령실에 일방적으로 끌려가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어떻게 보면 수직적 관계라고 보기는 어려운 상황인데 특히 지금 이번 같은 경우에는 당이 잘못했다기보다는 오히려 국민들은 어떻게 보면 용산의 어떤 그 국민들과의 어떤 소통이라든가 아니면은 민생이라든가 협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초리를 들었다라고 평가를 할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물론 차기에 지금 그 국민의힘의 리더십이 누가 될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당정 대통령실이 하나가 돼가지고 지금 똘똘 뭉쳐도 사실 쉽지 않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 내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용산 대통령실과 이 당이 싸우기보다는 나름대로 제3의 어떤 대안을 맞춰서 이번 총선의 어떤 국민들의 회초리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해서 대응하는 그런 부분에 어떤 그 초점을 둔다고 하면은 결국 이번 총선에서는 좀 압도적인 어떤 패배를 당했지만 새로운 어떤 남은 기간 동안 나름대로의 어떤 성과를 거둔다고 하면은 이 보수당의 어떤 정권을 연장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전략을 세워나가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총선 결과를 볼 때 윤 대통령 앞으로 국정 기조에 변화를 좀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쇄신이나 뭐 인적 개편이나 개가 또 이야기가 나올 수 있거든요.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우리 뭐 평론가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말씀 들어보니까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총선 이후에도 변하지 않지 않을까 싶어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도 대국민 사과를 대국민 담화를 할 때 대통령이 국민의힘에게 한 표를 더 몰아주게 하기 위해서 사과를 하면서 의대 정원 증원 문제를 더 적극적으로 풀어보겠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냥 뭐 대통령이 한번 너희들 하는 건 보겠다. 이런 취지로 굉장히 포용적인 자세를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만큼 마찬가지로 국민의 통합과 관련해서 대통령이 한 번도 나서지 않았거든요. 그냥 뭐 기득권 카르텔이다라는 정도 수준에. 그리고 야당과도 2년 이상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거든요. 그래 뜬금없이 지금 대통령이 지금 입장에서 여당이 좀 패배를 했으니까 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를 만나겠다라고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레임덕에 빠질 것 같은데 정말 다시 국민을 모시는 자세로 돌아올 수 있을까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고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없었다는 게 여당 심판의 굉장히 큰 축이었다. 그리고 민생도 나아질 게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런데 대통령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민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했을까라고 하면 생각나는 게 없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저는 대통령이 변화할까? 아직은 기대감이 별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나머지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끌어질 걸 생각을 하면 대통령도 생각을 바꿔서라도 뭐 대화를 해야 되는 합의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려 있다 이런 지적도 있으니까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민주당 상황도 좀 살펴보면 민주당이 이제 압승으로 이재명 대표가 정치적 행보에 청신호가 켜졌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은 완전히 이제 이재명 대표 체제로 장악을 했고 목표가 대통령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 대표를 그냥 하고 있는 게 또 저 전당대회도 있고 그걸 그냥 가져가는 게 나은 거지. 뭐 고민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지금 이재명 대표가 그동안 했던 정치 행보를 놓고 봤을 때는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그렇습니까? 당권을 씌웠다가 대권으로 가고 이렇게 안 하고 일단 당권 대권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깔았다 이렇게 저는 표현하고 싶은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의 민주당을 완성한 거고 친명 인사들로 사실상 거의 4분의 3을 채웠다고 해도 다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이렇게 되면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굳이 남의 눈치를 안 봐도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봐야겠죠. 다만 이렇습니다. 지난 이재명 대표가 아마 문재인 모델을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에서 이기고 바로 이제 직전 대선에서 패했지만 다음 대선에서 승리하는 그 길을 갔거든요. 그런 길을 갈 텐데 근데 저는 이재명 대표에게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른 게 하나 있잖아요. 사법 리스크. 일단 재판받고 있는 것들 중에서 뭔가 하나가 이거 확정 판결이 나와서 임기 내에 대법원 가지고 확정 판결이 나온다 그러면은 이거는 불가피하게라도 정치 일정이 조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원내에 입성한 입성하게 유력한 이제 조국 대표와 이런 것들이 관계들 설정도 매우 중요해질 것 같고 그다음에 친명 일색으로 너무 드라이브를 걸다 보면은 오히려 그런 반감들에 의한 이재명 대표의 어떤 리더십의 타격들, 더군다나 이번에 유삼영, 이지은, 안기령 본인이 직접 영입했던 후보들이 전부 낙선하면서 일종의 약간 리더십의 타격을 입었거든요. 이런 점들도 고려하면서 속도 조절에 나서는 게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야권 대권 주자로서 좀 입지를 다지는 길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 당권 대권과도에 힘이 실리게 됐다라는 평은 일반적으로 나오는 평인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예상하세요? 일단적으로 현상만 보더라도요. 중간평가에서 야당이 압도적인 과반 의석을 얻었다라는 거는 국민의 민심을 얻은 거잖아요. 특히나 지지층, 보수 진보를 떠나서 이 중도층의 국민의 민심을 얻었다는 층에서는 굉장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스스로 평가 그리고 정치적인 평가들이 외부에서 보는 시각이 남다를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도의 민심을 얻었다는 것은 향후에 대권 가도를 갈 때 있어서의 전반적인 어떤 지지층의 스펙트럼을 넓게 쓴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당내에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이 있었지만 이 공천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잠재우고 아주 좋은 성과를 얻은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는 당시에 공천 과정에서 상처가 있는 사람들도 결국에는 결과가 좋으면 그 부분들이 다 봉합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랬을 때 그 당내에서의 지도력 이런 부분들은 좀 많이 높아졌다. 거기 세 번째는 사법 리스크. 여러 가지 이 현 정부에서 정치적으로 상처를 입고서라도 본인의 지역구도 지키고 당에 대한 압도적 승리도 이끌고 여러 가지로 당내의 어떤 그 반대 목소리까지 다 아우르는 차원에서 지금 현재는 이재명 당대표의 지금 포지션은 가장 좋은 시점에 올라와 있다. 그래서 이런 시점에 올라왔을 때 이런 얘기를 하죠. 더욱더 주의할 부분들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살펴가면서 아마 신중한 발걸음을 할 것 같다. 그렇게 보입니다. 지금 서영주 대변인 얘기해 보면 그 내부적인 문제, 내부 리스크들은 다 정리가 됐고 이제 산탄대로로 더 낮은 자세로 가면 되겠다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사법 리스크 부분, 대장동이라든가 백현동 이런 재판들은 남아 있잖아요. 이 재판 남아 있는 이 재판들은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것 같아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지난 4월 2일 그리고 또 투표가 있기 바로 직전인 4월 9일까지도 이 서초대에 있는 그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국 지금 백현동, 대장동, 또 성남 FC 배임 뇌물 사건 이 사건과 관련해서 재판장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원칙적인 그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총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정치적 성공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지금 사법 리스크는 현재화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실제 그 재판 자체가 최종적인 마무리를 될 시점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경우 본인들은 무죄다라고 주장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인근에 있던 그 공범에 대해서는 실형 5년 전후에 실형이 선고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과연
올해 상반기, 지금 4월 달에는 정치적 큰 성공을 이뤘습니다만 만약에 상반기에 사법부로서의 어떤 유죄 판결이 있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그것이 어떤 그 민주당의 가장 큰 지금으로서는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어떻게 민주당 측이 넘을지 뭐 지금으로서는 좀 기대하기가 만만찮은 그런 그 위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는 한동훈 위원장 이야기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선거의 참패로 정치적인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행보에 관해서도 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어떻게 예상하세요?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전에 한번 1차전 하고 나서 폴더 인사했잖아요. 그러면서 윤석열 대통령과 각을 져서 수평적 당정 관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후퇴하는 모습들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의대 증원 문제라든가 황상무 사퇴 문제라든가 이종섭 대사의 사퇴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그 타이밍을 늦춰서 이미 비판 받을 거 다 받고 나서 사퇴했거든요. 그것을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더 적극적으로 시기적절하게 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대통령실을 넘어서지 못했고 본인의 거취 문제도 결국 본인이 선택을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과 상의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고요. 선거 기간 동안에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좀 한숨을 쉬었으면 좋겠다. 계속 너무나도 말이 빠르다는 건 그만큼 마음이 급하다는 거였는데 그렇게 마음이 급할 때 주변에 어떤 같이 이런 동지들과 같이 좀 고민들을 했어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유승민 전 의원도 끌어들이지 못하고 그다음에 당의 고문들조차도 어떤 도움을 받지 못하는데 본인 혼자 뛰었기 때문에 오롯이 이 패배의 책임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장관이 질 수밖에 없었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9호가 운동권 심판, 2조 심판, 뭐 범죄자 심판 그랬는데 결국에는 검찰의 시각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검찰의 시각을 벗어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정치를 해야 되는데 아직도 수사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점들이 이번 선거 패배의 원인이었고 이것들이 극복되지 못하면 아직도 국민의힘이 좀 어려운 길을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10시 30분에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이 입장을 밝히니까 또 이재명 대표도 입장 발표 예정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지켜보도록 하고요. 내부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